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직업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 딱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평가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취업이라는 걸 평가 방식이라고 놓고 본다면 기존의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을 평가했던 방식과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평가 방식은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물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리포트를 내게 되면 리포트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 성과물의 퀄리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하나의 답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후반전이라고 하는 사회생활 프로페셔널은 타겟이 움직여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기준도 아니고요. 즉 어떤 기준이 하나가 있냐면 명제처럼 있는 게 뭐냐면 상대가 인지한 가치만을 평가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기존에는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바라보는데 시선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제3자가 본인에게 인지된 것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지되지 않은 것들은요?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영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본인을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업을 분석하든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함축적인 의미나 그렇고 뭐 발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 발표를 통해서 검증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를 꾸밀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로지컬 띵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책을 제가 아마도 2003년인가 5년인가에 읽었던 것 같아요. 신선하게 읽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 증보판으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예언들이 거의 다 맞았어요.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진 직종들, 그다음에 산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핑크가 예언했던 거랑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생산이라는 개념, 마케팅이라는 개념 이쪽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산은 굉장히 고도화됐지만 굉장히 고도화될수록 엔지니어의 수요는 또 역시 증가가 되는 무슨 뜻일까요?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피지컬 웍이 좀 없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존재하고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또 기타 다른 직종에서도 지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마케팅이든 어떤 전략이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복잡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이 누구로 보이시나요? 혹시 가능하신 분 채팅 누구로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채팅에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죠. 다른 인물이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안경 쓰신 분 안경을 벗고 보시겠어요? 네, 마를린 먼로가 보이시죠? 예, 김재홍님 감사합니다.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보이시고요. 실눈을 뜨고 보시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을 바라볼 때 조금
실눈을 뜨고 정말 무언가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좀 보시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게 습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스타트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 바꾸고 나서 반도체 기업 내에 선호 직무하고 그다음에 그 인더스트리 내에 또 인더스트리가 있죠. 그럼 그거를 선정하고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를 통으로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왜 복잡한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그 탑 10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아, 이쪽은 나한테 맞는다. 내 전공에도 맞는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공 모델을 그 기업별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부터 하는 공모전이나 모든 것들이 취업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 말을 하려면 말할 수 없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잘못된 거거든요. 큰 그림부터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천드린 게 모두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산업통계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좀 많이 보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산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고 거기에 쏙 들어가서 보면 네, 제가 반도체 걸로 한번 쓱 뽑아봤는데요. 네, 생산 지수도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출액 네, 이때 좀 절감 떨어졌던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종사자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고요. 이런 것들을 그 아이스텐스라고 하는 iStance.or.kr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숙제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면 좀 더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좋은 그래프가 나올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본 공부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뭐 다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분석 툴들이 또 제공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산업 전체를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학습으로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기업 탐방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뭘 만들고 뭐 어떤 전략을 가진지는 아는데 그 인더스트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으로 지식이 좀 이렇게 뻗어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걸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왜 반도체가 이렇게 또 호황이 되면 흥성 반도체는 뭐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단순하게 디램과 낸드 플래시만 해가지고는 뭐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요.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쪽 메모리라고 하는 쪽이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그 영역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각광을 받느냐 성장세가 왜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똑같이 성장을 하지만 이쪽이 더 클 거니까 우리도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기존의 반도체를 이제 쓴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모두 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모바일 폰, 그다음에 뭐 컴퓨팅, 컴퓨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여러분 전기차의 반도체 수요가 거의 15배에서 20배 이상 되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수요 자체가 기존의 전장 시스템으로 가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그 수요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자동차, 연간 1억 대가 생산이 되거든요. 거기가 점점 그런 식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된다는 자체가 벌써 수요 폭발이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이슈가 되고 최근에 그랬던 거죠. 수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로봇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라면 더더군다나 또 그래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라고 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진화되는 거, 그 반도체 시대가 왜 왔는지, 왜 앞으로 잘 되는지는 지금 현재 지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 거기에 이제 주로 제어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고가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뭐 개발 플랜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부러워하고 있는 메모리 강국이죠. 우리나라는.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패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죠. 그랬을 때 향후에 전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무엇일까? 뭐 쌀일까? 뭐 옥수수일까? 아니면 뭐 석유일까?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를 물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들은 미국에 다 있어요. 모두 다. 그렇지만 만드는 곳은 대표적으로 대만과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국에 미국이라는 곳에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 미국에도 공장이 있죠.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지만 그들이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텔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7나노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2나노, 3나노로 그 미세 공정을 만들어내는 TSMC나 삼성전자에 결국은 맡기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투자 규모만 봐도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이제 또 지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TSMC라는 기업이 대만 기업인데 되게 잘 나가죠. 되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삼성하고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경쟁 구도에서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가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아마 뒤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더라. 자, 반도체 분류 잠깐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대변되는 거고요.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비메모리 쪽은 이제 판단하고 연산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하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통신하고
그다음에 뭐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비메모리 쪽,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반도체 전후방 산업을 보면 이제 설계하는 쪽과 제조하는 쪽이 있죠. 대개 반도체 메인 산업에는. 전방 산업으로 보면 이제 쓰임이 있는 곳이 뭐 스마트폰, PC, IoT 뭐 엄청나죠. 바이오, 우주항공까지 모두 다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자, 후방으로 보면 거의 여기가 기초 소재 기술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소부장 기업들의 좀 덜 발달된 모습으로 인해서 저희 나라가 위기가 왔던 적이 있죠. 그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랑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데 반도체에서는 이제 대체가 좀 잘 안 되는 소재였죠. 그 소재를 가지고 일본이 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심각했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방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후방 산업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만 좀 정확히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설계 제조 쪽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을 한번 쓱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순서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쪽이 이제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IP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 도면을 기본 형식화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팹리스 기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도면의 기본 프레임을 제공받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래야지 표준화가 되니까 IP 프로바이더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그 위에 도면을 그리는 작업은 바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팹리스 기업은 이제 팩토리가 없다라 그래서 팹리스예요. 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계만 하는 설계사무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뭐 퀄컴, 애플, 실리콘웍스,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리콘웍스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되게 혁신적으로 작은 회사가 큰 걸 이뤄내서 뭐 기사화된 적도 있어요. 팹리스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라면 그거를 자체에서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 제작하는 회사로 넘겨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넘버 원이 TSMC, 넘버 투가 삼성전자,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경쟁이 되는 회사들은 TSMC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일 테니까. 그래서 애플도 TSMC로 옮겨갔고 해서 TSMC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장비 면에서도 TSMC가 월등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좋은 기계를 들여놓으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의 비즈니스 자체를 필요로 하는 또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나온 반도체 칩을 패키징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엠코라는 회사가 최근에도 인력을 굉장히 많이 뽑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앞으로도 아마 많이 뽑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페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팅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는 거다. 그래서 좀 기업이 좀 구분이 되시죠. 다 같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서로 분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중간에 빠진 회사도 있는데 설계자가 설계 도면을 그리고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게끔 또 중간에 디자인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꽤 큰 회사들이거든요.
이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 디자인 하우스 회사를 거쳐서 이제 제조가 맡겨져요. 그럼 제조를 시작합니다. 라는 것까지가 이제 설계단에서 끝나는 일이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별로 일자리가 없어요. 다 미국에 있거나 대만에 있죠. 요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는 끝내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제조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맡겨져서 이제 양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기업이라고, 제조 기업이 이제 강점을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 제조부터 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웨이퍼 제조는 일단은 여러분 모래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서 그것을 인got 형태라고 합니다. 봉처럼 우측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슬라이스를 쳐서 그 위에다가 회로 설계를 하고, 그죠? 뭐 세정을 거치고 산화 증착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부도체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조금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또 증착을 통해서 회로도를 또 완성을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감광액을 도포를 하고 이제 노광을 하면서 이제 녹여내는 거죠. 빛을 쏘인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층층이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반도체 전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기업들과 내가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나는 여기 전문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회사를 찾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러프하게 한번 보시고, 반도체 장비도 대표적으로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니스가 있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 CVD라고 해서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증착을 시키거나 해서 어떤 막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전기 신호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애칭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 과정을 또 하죠. 계속 포토 과정은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 리소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기든 디자인 단에서 설계를 한 것을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도면에다 빛을 쏘이게 되면 이 뒷면은 빛이 안 쏘인 부분과 그 패턴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패턴 인쇄를 하고 거기서 또다시 클린징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싱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연속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회사들이 또 강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 쪽으로 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장비 회사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시장 규모는 뭐 이 정도? 사실 알 수 없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커질 것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조가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아까 기업들 중에 설계도 하고 웨이퍼도 생산하고 패키징도 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를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라고 해서 이 기업들은 다 해요. 이 다 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죠. 세 군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인텔. 그래서 IDM 업체라고 부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IP 기업들은 설계 단계에서 어떤 프레임만 구성을 해줘요. 거기다가 패턴 설계는 하잖아요. 패턴 설계는 팹리스가 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 있죠? 디자인 하우스가 거기서 파운드리 회사로 넘겨주는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테스팅. 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는 IDM이라는 회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업 조사를 해야겠다. 제일 많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되게 알기 쉬우니까. 근데 사실 보면 이 기업들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여기 있는 기업들, 이 메인 기업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뒤에 제가 또 소개하게 될 각 공정별로 또 강자들이 있거든요. 제조 공정에 있는 강자들, 그 기업들을 한번 골라서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소개드리면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에 이제 AMD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팹리스는 이제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대만 기업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 퀄컴과 엔비디아는 다 미국이죠. 예. 엔비디아는 여러분 그래픽 GPU라고 해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많이 따지죠,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뭐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그걸 따로 사서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그래픽 수준과 지금의 그래픽 수준은 완전히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 1하고 2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프로세스 유닛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게 없이는 저희가 영상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죠. 앞으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좀 더 픽셀이 많은 TV, 그다음에 화소수가 높은 거 누구나도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GPU에 대한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디자인 하우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요즘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탁 생산 기업이죠. 실제로 사람 뽑아서 제조 라인 세팅하고 거기다 기계 사다가 실제로 공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전통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는 지금 TSMC, 삼성, UMC 지금 현재 뭐 TSMC가 1위, 삼성이 2위. 근데 이제 TSMC가 사실은 삼성 자체 수요를 빼고 나면 월등히 많은 수량을 TSMC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EUV라고 하는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릿이라고 그 극자외선 기계의 숫자가 반도체 생산력을 좌우해요. 그래서 TSMC하고 삼성이 그걸 몇 배를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경쟁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업체. 여러분 이제 엠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태치팩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엠코어를 선택했다 그러면 경쟁을 엠코어랑 TSMC랑 둘 수는 없죠. 엠코어랑 삼성을 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높이를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분석을 했는데 난 미국 기업을 하고 싶어 엔비디아를 했다라면 팹리스끼리 기업 비교를 해야 되고 경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규 진입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돼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점유율은 뭐 디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점유율은 다르죠. 삼성,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좀 나누어진다. 지금 17%라고 돼 있지만 삼성 자체 수요를 빼고 나면 한 뭐 6, 7%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의뢰를 하는 곳이 TSMC이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또한 많은 설계와 디자인 하우스에서 모두 다 TSMC로 보냈기 때문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모두가 대만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TSMC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54%면 뭐 독점이죠.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뭐 디자인한 것들을 TSMC에게 맡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율을 잠깐 보면요. 예, 지금 장비가 7.6%로 얼마 안 되고, 예, 소재 산업은 좀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국산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저희가 명분이 생겼어요.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명분이 명확히 생겼다는 것이 아마 큰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메모리 뭐 요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텐데 이제 램과 롬 예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죠. 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성, 비휘발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이제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고 얘는 램 메모리면은 이제 우리가 막 서류 작성하고 저장 안 하면 싹 날아가듯이 램으로 작성한 건 반드시 롬으로 옮겨야 되죠. 네. 이쪽은 계속 기억을 하는 거고 휘발성이 아니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예, 작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낸드에 있는 것을 바로 낸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게 좀 좋을 텐데 이게 느려요. 느려가지고 복장이 터지기 때문에 램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이브 모드로 집어넣게 되면 이제 롬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이 두 개는 좀 꽉 잡고 있다. 하나가 DDR 낸드, DDR 뭐 2, 3, 4, 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뭐 DDR5로 가게 되면 뭐 32기가 정도의 사이즈가 기본 단위가 되는 더 키우기 위해서 뭐 SDRAM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좀 휴식을 가질 텐데 그 10분 정도 하는 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막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뭐 기업 소개, 그다음에 기업 분석 뭐 이렇게 하는 가이드는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본적인 순서는 환경 분석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기업에서 리포트를 낼 때 제일 첫 번째는 실적 데이터를 올리고 두 번째 바로 환경 데이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략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저는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팁 어널리시스를 많이 추천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환경을 이해한다는 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을 5가지 측면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소셜,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경제적 환경, 그다음에 네 번째가 생태학적인 부분, 다섯 번째가 정책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의 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꺼냈을 때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 뭔가 빠뜨린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심사관들이든 누구든 간에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프레임이 머릿속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졌네 이렇게 직감적으로 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경영학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면 소셜한 이슈를 보면 예, 인포테인먼트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이게 인포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플랫폼 기업도 모두 여기를 노리고 있죠. 자동차에서
운전대가 사라지면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모두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워프를 하지 않는 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로. 이동할 때 그 시간이 운전할 때 쓰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그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플랫폼이 가지는 목표예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잡고 싶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매체 같은 거예요. 그게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차에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한 가정이 거기 옮겨져 있다고 스몰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차를 좀 큰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 캠핑도 가고 그다음에 어디 가도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뭐 먹거리도 해결하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몰 홈이거든요. 이게 마이 월드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하나의 공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 그 안에서 반도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팰리세이드가 미국에 진출을 하고 나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전장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아주 잘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들 우리 가상 플랫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반도체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진화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짐작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가 결정하고 지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실은 사람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겠죠. 다른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은 사이버 프로덕션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CPS, 사이버 프로덕션 시스템이 iOS와 IoT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코노미컬 이슈를 보면 이제 뭐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팹리스 기업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딱 갖춰놨기 때문에 그 IP 프로바이더들이 또 IP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구글 저기 애플폰 쓰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듯이 쉽게 쉽게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팹리스 기업들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파운드리에서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다품종 네, 대량으로.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이미 시작됐죠. 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뭐 전기차의 도래를 통해서 정보통신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파워트레인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뭐 셰시 바디 제어에 대한 각종 반도체들이 지금 동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이슈를 본다라면 뭐 크게는 없지만 CO2 협약 때문에 점점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위주로 가는 거고 배터리로 가다 보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또 다른 CPU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이 또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물 소비가 엄청난 게 이제 반도체
프로세스죠. 제조 프로세스. 뭐 그것에 대한 기술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이컬러지컬한 이슈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죠. 각 나라별로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뭐 저는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가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때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정된 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를 상회하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결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번 입으로 뿜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시장 분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업계가 돌아가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CMP 공장에 대한 걸 조사를 했다. 아니면 뭐 포토레지스트 공정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 공정에 대해서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테일로 가기 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속대로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 돌아오시게 되면 경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한 50분 정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 10분 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팁을 어떤 사례와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실게요. 네, 그럼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통계부터 해서 거시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를 했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리포트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은 경쟁에서 지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면접관이든 누구든 간에 경쟁 요소에 대해서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면 배터리 강의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현직자인데 그때 당시에 파워데이라고 해서 우리 폭스바겐 주관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된 포럼을 할 때 그 유럽의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발표가 났을 때 경쟁이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전사가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생산 쪽만 비상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쪽만 비상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전사적인 이슈가 됩니다. 전사적으로 긴장을 하고 전투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정도로 경쟁에 대한 이슈는 조금이라도 터지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서에는 사실 경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포시스라고 하는 마이클 포터가 만든 모델이에요. 그 첫 번째를 본다라면 기업 간 경쟁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뭐 여기선 예를 그냥 우리나라 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 간 경쟁 누구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랑 TSMC 간에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경쟁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도 경쟁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생태계의 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또 있냐면 우리한테 이제 공급해주는 기업들 이렇게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술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교섭력도 강해지거든요.
뭐 실제로 교섭력을 엄청나게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EUV 장비라고 하는 기계의 어떤 가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 ASML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팔고 말고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없느냐?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나라가 그것을 또 제재할 수도 있잖아요.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런 경우를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증대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구매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애플이 자사에서 자사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생산을 완전히 TSMC로 돌려버렸죠. 그럼 경쟁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수주를 기업에 대한 수주, 제조에 대한 수주를 만약에 패권을 모두 갖고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경쟁의 요소인 거죠. 뭐 새로 반도체 공장을 세우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인텔이 설비 투자한다라는 거. 지금은 슬쩍 이제 약간은 비껴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잠재 진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IP 기업이나 팹리스들이 뭐 자체 생산 라인을 좀 갖춰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삭제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 반도체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 제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 아주 높지 않다면, 뭐 장치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더더군다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되는 것,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약간 물리적 한계를 좀 보거든요. 아무래도 저장 매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도체로 과연 영속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속이라는 말은 지금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아주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원자 반도체라든지 스핀 트랜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될 수 있는 기술들이 또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함께 경쟁의 요소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산업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기업을 선택했다라면 그 기업은 반드시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 경쟁을 항상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끼리의 메인 경쟁 말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잠재 진입자라든지 또 대체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패권이라든지 혹은 공급자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위협을 할 수 있다라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5포시스는 되게 중요한 분석 요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바라볼 때는 어느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5개의 힘을 모두 다 본 상태에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경쟁을 쫙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고, 이미 그거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고 있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보고서에 들어갈 만큼 정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설을 세우셔도 괜찮아요. 저는 보고서라는 것은 반드시 팩트를 담는 것이 보고서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표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평가의 기준은 물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팩트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가설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도 저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혹은
그 산업에 대한 통찰의 부분에서 어느 일정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또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은 상위단에서 보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제조단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상태를 한번 살짝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5나노, 3나노의 2024년에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P3 올해 완공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이니까 인력 수요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반도체 쪽이. 그래서 아마 대거 모집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모 대학들하고 선론자 같은 경우는 이미 협약을 맺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좀 부킹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런 식으로 인력을 뽑아가는 관계로 지금 소위 말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인력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거꾸로 경력 직원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지형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짜 소부장 기업들 괜찮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도약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소개할 곳들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곳에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그냥 그쪽에서 경력을 시작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들이고 뭐 다 되시면 이제 메인 기업으로 가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밸류체인 내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또 그중에서 삼성보다 더 좋게 더 대우가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기회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무려 171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성장세를 보면 글로벌리도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여러분이 뭐 저 같은 경우 드랍박스하고 원노트 다 쓰고 있는데, 그 원드라이브를 두 개 다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수많은 정보들을 제가 마구 던져 놓고 있거든요. 그거 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는 이제 뭐 날려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지우기도 했던 것들을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개인이 양산해내는 단위가, 제가 지금 테라 단위를 반 정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 센터는 커질 거고 또 많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반도체 제조 공정들을 한번 공정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이런 제조 공정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반도체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책을 쓴 저희 3명과 또 추가적인 멘토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그 강의를 듣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는 뭐 따로 운영진에게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웨이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웨이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점점 이 웨이퍼를 대체할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마스크까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서킷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것이 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마스크까지 가게 되면 디자인 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주게 되면 일단 패턴을 포토레지스트를 뿌린 그 위에다가 이제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이제 노광 공정을 거쳐서 패턴을 인쇄를 하고 그걸 또 애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온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전도성을 추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착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폴리싱을 하고 다시 PR을 코팅하고 다시 리소그래피를 하고 또 애칭하고 이온을 뿌리고 다시 디포지션하고 또 갈아주고 이걸 무한은 아니죠. 유한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칩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야. 웨이퍼를 아마 가공 기간이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 공정을 진행하면서 뭐 엄청난 이제 인력 그다음에 또 물도 쓰이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의 전체 과정이고 그걸 이제 패키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어디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다 보니 그걸 그대로 칩 상태에서 붙일 수는 없으니 그 위에 뭐 리드선도 뽑기도 하고 뭐 볼 타입으로 돼서 전도성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패키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패키징 작업을 하는 쪽을 또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해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공정은 어디까지? 네, 그 칩이 생산되는 곳까지. 후공정은 어디? 그 칩을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 붙이기 위해서 패키징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공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가공을 할 때는 이 샌드에서 이제 뽑아내죠.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개는 이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그다음에 다시 또 미국. 그래서 지금 이제 OCI라는 제가 이제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반도체 역사를 보면 시작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오고 넘어왔죠. 뭐 치킨 전쟁도 하고 치킨 게임을 통해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제로 그쪽 세미컨 쪽을 좀 미국 쪽으로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돼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많이 발달을 했는데 실제로 소부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글로벌 SOC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일본 업체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되게 이 소재나 부품, 장비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약간은 감정의 골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물론 이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상당 부분 요 그라인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싱하는 작업들에 되게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노리다케라고 하는 일본 기업, 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공이 또 밸류체인 내에서는 이제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회사들이 다 그래요. 장비 회사예요. 장비 회사. 그래서 이런 장비 회사들이 이제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다 동원되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시면 되고,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폴리싱하는 과정에는 또 이런 랩핑하는 과정에서는 그다음에 슬러리 폴리싱 패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컴퍼니 뭐 컨트리를 보게 되면 재팬, 그다음에 타이완, 저머니, 그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마켓 쉐어를 한번 보시면 되게 크죠, 그죠? 재팬이 가지고 있는 게 57%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마켓 쉐어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리소그라피입니다. 노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마스크 위에 인쇄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광원을 씌어서 광원이 어떤 그림자 형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 이제 석판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느 일종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서 이제 리소그래피 프린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과정들은 쉽게 얘기해서 울트라바이올릿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마스크를 통해서 쐬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을 확대해서 굉장히 크게 확대해야 되겠죠. 마스크는 굉장히 작은 어떤 패턴이 인쇄돼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웨이퍼 위에다가 다시 또 정확히 마운팅을 이제 패턴을 인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인쇄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PR이라는 것이 이제 광원에 의해서 반응하는 포토레지스트 물질이기 때문에 광원을 쐬인 쪽은 사라지고 안 쐬인 쪽은 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패턴이 인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 요 전체 순서에 대해서는 일일이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뷰식으로 한번 슬쩍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쭉쭉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ASML이에요. 네덜란드의 기업이고 저희가 이 장비가 이제 EUV 노광 장비가 금액적으로 보시면 1,500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엄청나죠? 1년에 4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 기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상당량은 사실은 이제 TSMC에서 이 물건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위협으로 존재하는 게 삼성전자에서 ASML에서 만든 노광 장비를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이 장비를 쓸 수 없는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 장비가 아니면 3나노나 2나노, 5나노, 그러니까 7나노 이하짜리를 생산하기가 힘들어요.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그것을 패턴 인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ASML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EUV 장비가 현재 반도체 제조 능력의 거의 핵심 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장비만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장비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감광액이잖아요. 감광액을 뿌려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에 따라서 굉장히 품질이 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제품에 관련된 하는 일본이 절대 강자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동진 세미캠이라고 좀 있지만 사실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될 수가 없는 거고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상당 부분이 일본의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무기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듀퐁이 발빠르게 EUV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천안에다가 세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일본의 어떤 소재 업체는.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거꾸로 약속을 많이 했다 그래요. 기업들은 일본의 어떤 정치와 무관하게
굉장히 많이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뭐 공장을 여기다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이잖아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뭐 당연히 ASML이 이제 넘버원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재팬, 뭐 차이나.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장비의 기술력 분야에서 EUV 장비를 뭐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ASML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대만하고 한국에만 영업을 하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HR 본부장도 지금 ASML의 HR 파트너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ASML은 이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이제 네덜란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 패턴을 인쇄할 때 빛이 처음으로 딱 쐬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영향도 그 패턴에 대한 조밀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포지션 기술, 여기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제 잘 나가는 회사이고, 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장비 쪽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펠리클이라는 것도 있죠. 이 펠리클은 뭐냐면 이 마스크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니까 그 펠리클이라고 하는 마스크가 소위 말해서 자꾸 쓰면서 뭔가 노후화되는 부분을 막는 그 펠리클이라고 하는 어떤 투명 필름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마스크보다 물론 싸지만, 예, 그런 거를 또 공급하는 업체도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 업체 이제 SSN텍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입니다. 디퓨전. 그래서 디퓨전은 이제 표면에 어떤 이제 옥사이드 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설명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청강을 하시게 되면 다 얻으시게 되는 정보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회사가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회사랑,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예요. 굉장히 대우도 좋고요. 도쿄 일렉트론은 당연히 이제 일본 회사이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삼성이라든지 뭐 IBM 기업들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보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들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숙이 알면 알수록 더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오죠, 지금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은.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나오는 그 머티리얼 관련된 거, 그다음 기계 관련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본사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이제 이온을 뿌려줘서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디포지션, 그래서 케미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피지컬 베이퍼라고 해서 그게 이제 디포지션을 이제 시켜주는 거, 그런 과정.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회사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증착 관련된 거, 그래서 CVD 방식으로 또 나오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나오고,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래서 원익 IPS는 한국 기업이고요. 세메스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 개념으로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다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그 워닝 IPS나 CMS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나오고 도쿄 일렉트론 나오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이 증착 장비에서 굉장히 또 국내에서 또 많은 부분 시어를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었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K 배터리 벨트, 네, K 벨트 맞죠? K 반도체 벨트에 지금 투자되는 규모가 뭐 기간이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500조 가까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작은 기업들로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회사로 여러분이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워닝 IPS 또 역시 있죠. CMS 계속 있고요. 증착 쪽으로는 이제 많이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네,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은 이 디포지션을 하게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경쟁 구도도 한번 알아보고 현재 쉐어도 알아보고 되게 소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기에도 쉽죠. 뭐 현직자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기에도 조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착까지 했으면 이제 폴리싱을 해줘야 돼요. CMP, 케미컬 메커니즘 플래너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 한 후 그런 또 기술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자 자체가 굉장히 미세화되면서 점점 모든 기술이 되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물리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수요라는 것과 어떻게 또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수요가 늘어가는데 물리적 성장이라고 하는 물리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멈춰지게 된다라면 그 순간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미세화되고 있어요. 계속 미세화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장비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새 장비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술이 쌓이고 쌓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후발주자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서 따라가고 있는 건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도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계속 미세 공정들을 따라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기술, 반도체 프로세스는 제조는. 네, 이거는 뭐 실제 기계 모양이고 그런 패드를 통해서 그라인딩 하는 거고, 이 CMP와 관련된 기술은 이제 장비는 여기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다 나오죠. 여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죠? KC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KC텍. 그다음에 CMP 슬러리를 공급하는 회사들, 뭐 국내 기업들도 좀 눈에 띄고요. 그죠? 솔브레인이라는 기업, 안산에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패드를 공급하는 기업, 네, 3M 제가 다녔던 회사도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있고. CMP 패드 컨디셔너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 이 생태계 내에서 보시면 자주 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로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쳐스쳐 보시게 되면 이 컴퍼니들을 한번 캡처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패키징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네, 전형적인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옛날 방식은 이렇죠. 여러분 요걸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리드 프레임 방식. 리드 프레임을 솔더링을 한다 그러죠. 네, 이것들을 이제
이 안에 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칩이 들어있고 이거를 에폭시로 몰딩을 하고 리드선을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전자 기판, PCB 기판, 그 녹색 기판 아시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솔더링이라 해요.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납땜이죠, 납땜.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정비적 특성을 이 안에서 제어한 것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진화를 해서 이제 볼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뭐 쭉쭉쭉 치본 페이퍼를 해서 치본 웨이퍼라고 해서 그냥 바로 패턴 인쇄한 다음에 바로 붙여버리는 바로 그 솔더링 볼을 그 밑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이제 물리적 진화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더 작게 더 작게 더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공정이 진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다 일일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다 뭐 하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향후에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이 하는 공정이 있다 그러면 그 공정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웨이퍼가 생산이 됐으면 이제 백그라인딩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이싱이 뭐죠? 자르는 거죠. 다이싱하고 뭐 소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잘라진 칩 하나 어태치를 하고 뭐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가 막 갖다가 뭐 어디다 붙이는 거 있죠? 그 다이 어태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커넥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캡슐레이션을 딱 시키는 거죠. 에폭시 같은 걸로 실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뭐 이제 진해발처럼 나온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솔더링하고 플레이팅에다가 이제 솔더 한다 그러죠. 솔더링을 하고 이제 포밍을 하면서 끝내는 거고 그게 이제 볼 타입인 경우는 볼을 갖다 마운팅만 시키면 되죠.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기술이라고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사실 이쪽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패키징 할 때는 그 패키징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최적화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되게 얇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딱 남겨서 최대한 얇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술들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고요. 뭐 블레이드로, 뭐 레이저로, 플라즈마로 다이싱하는 거. 그것도 다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에러를 안 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플라즈마로 가고 레이저로 가는 것은 도구를 바꿨을 뿐이지 뭐 자르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이제 레이저로 다이싱을 하는 거 비슷합니다. 전부 다 이제 보호 테이블 라미네이팅 한 다음에 다이싱을 착착착 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떼어내서 또 붙이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 공정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들을 미세 공정들을 잘 할 수 있는 기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계도 장비도 차츰차츰 이제 이거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점점 늘기 때문에 이제 이 장비를 세팅을 하고 장비가 만약에 오케이가 됐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패키징 할 때 쓰는 방식들을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여기서보다 중요한 게 네, 이것도 이제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화면 노출만 살짝 시켜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캡처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인캡슐레이션 공정입니다. 인캡슐레이션은 뭐 그냥 몰딩 씌워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한번 쭉 보면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리드 프레임 방식에서 점점 이렇게 볼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진화를 쭉 하는데 얘는 이제 패키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쭉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화면이 왜 없지? 아, 네. 그 다음 화면이군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퍼 상태에서 바로 패키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패키징 작업을 다 끝내놓고 절단해서 그냥 바로 써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SMC에서 이 팬아웃, 팬아웃이라는 방식을 개발을 하면서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공정의 좀 개선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팬아웃 방식은 그전 것들은 다 옛날 것들이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칩 사이즈는 요만해요. 이걸 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를 거기다가 딱 앉혀놓게 되면 뒤에 이제 패키징 단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칩은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서 전극이 돼서 여기에 볼이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칩 밑에서 볼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확장을 시켜놨죠, 바깥으로. 그럼으로써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후공정이 되게 안전하게 되고 후공정의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다이에다가 모든 이 솔더링 볼들을 앉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생산성이 저하가 됐던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팬 아웃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부분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이게 되게 획기적인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 그래서 이해 질세라 삼성이 가지고 온 것이 이제 PLP,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웨이퍼는 원형인데다가 좀 작잖아요. 그죠? 이걸 다 갖다가 마운팅을 시키고 패널 방식으로 해 여기다가 바로 어, 솔더링 보호를 올려서 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방법의 개선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패키징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성 있게끔 하면서 또 생산성도 늘리게끔 하는 방식.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화를 할 거고 앞으로도 또 진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데를 이제 컴퍼니를 보게 되면 이제 유명한 회사들을 쭉 보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키징으로 타겟을 뒀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암코를 하겠다 그러면 암코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의 경쟁들을 분석한다면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회사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봐야지만 경쟁 분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의 한국 컴퍼니 탑10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모든 회사를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징 컴퍼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쯤 그 회사들을 들어가서 이 현재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백그라인딩 관련된 업체, 다이싱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다이 어태치 관련된, 그다음에 인터 커넥션 관련된 기업들이 싹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퀴먼트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메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캡슐레이션하고 싱귤레이션하고 솔더볼까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퀴먼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재들이죠. 컨슈머블 소재들. 이것들을 이제 언더필이라든지 솔더볼 이런 것들을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하나의 후공정의 전체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공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쭉 분석을 해왔어요. 거시적으로 쭉 분석을 해온 걸 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나는 산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아, 나는 이 경쟁을 패키지로 볼 거야.
나는 경쟁을 나는 제조 공정 내에서 장비 업체로 볼 거야. 아니면 나는 포토 레지스트로 볼 거야. 포토 레지스트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겠죠. 난 장비 쪽으로 볼래. 그럼 나는 타겟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이야.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야. 그러면 그 세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또 봐야겠죠. 산업을 볼 때는 전체로 전체 인더스트리를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제조기업으로 선택을 하고 기업을 선택하는 단에서는 분야가 정해져야 돼요. 이 안에서도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징 컴퍼니로 할 거냐. 여러분 이 구분해서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냥 난 엠코 하나만 할래 해서 엠코 하나만 딸랑 해가지고 엠코의 조직도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거만 딱 분석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거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본인의 스타디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거시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점, 그죠? 스티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바라본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이 찾은 거, 그런 것들이 기초 지식이에요.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 뚱뚱하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여러분들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점점 더 세련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을 하나 딱 골라서 여러분들이 경쟁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좀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제 제가 공정 속에서 봤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리포트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뽑았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때 어떤 포인트에 힘을 줘야 되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고서는 기업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채용이 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를 좀 뽑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채용의 기준 그런 내용들로 한번 살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R&D나 제조 쪽으로 간다, 영업 마케팅으로 간다, 경영 지원으로 간다. 사실 그것에 대한 라인만 한번 거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디테일한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조냐 R&D냐, 그러면 이게 프로덕션이 되는 거고요. 영업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은 넌 프로덕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 중에서도 제조와 R&D를 구분되는 거고, 넌 프로덕션 중에서도 비즈니스와 넌 비즈니스를 구분되는 거고, 이런 차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 이제 오래 다닐까라는 질문이 제일 궁금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되게 일 잘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막 찾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돼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래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간에 우리 소부장 기업들, 우수 소부장 기업들 상태에서는 더 예민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직들이 좀 많은 상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셀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셀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직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지식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랫동안 이 회사를 오랫동안 이 기업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이 회사들을 분석할 때 다트 자료 같은 경우도 보셔야 돼요.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내시고 거기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에 선행돼야 되는 건,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익숙해져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할 때는 그 해당 사이트에 많이 가보거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봐서 거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에도 이런 분위기를 한번 풍겨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미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것을 애초에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지원을 했는데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과 같아요. 여기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여기 회사가 이름도 좋고 조건도 좋아서요. 뭐 이런 얘기뿐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 회사의 전략을 좀 이해를 하고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쓰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원했다가 논리적으로는 정답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려면 좀 그들의 관심사, 즉 그들의 전략이나 이런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궁금한 게 면접관들이 이제 잘할까? 오면 동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잘할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믿음이 가요. 아, 이 사람은 충분히 알아보고 여기 왔구나. 여기 충분히 알아보고 왔으니까 본인 스스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서 찾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 이해하고 있고 설사 여러분들이 기술 영업을 하더라도 이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설사 여러분들이 어드민 펑션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매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들을 내가 한 번쯤은 이 반도체 산업을 희망하신다면 공부해서 그것을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불식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잘 어울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릴까?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어울릴까라는 질문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허들 1, 허들 2에서 한번 여러분이 강하게 셀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원래 자소서에 많이 쓰셨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들 중에는 세 번째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